배우님 모시겠습니다. 어디서 오시는 분이세요? 오늘 일정이 아주 바쁘시다고요? 저희 밥 먹고 왔어요. 제가 지구에 여기가 MB스페이스에서 지구하고 얘기해도 되나? 네네네. 울진에서 가서 평양 동네 먹고 저희 청계천 좀 우리 걷다 왔죠. 네. 영화에서처럼 또 그렇군요. 네. 일단 뭐 먼저 두 분 인사를 해주시죠. 주말에 이렇게 와서 연락 봐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네네, 너무 많이 와주셔서 또 감격스럽네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이제 아무도 없는 것 때문에 계속 이제 개봉 행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단편사이구나 연우진 배우가 또 고맙게 여기 그 이야기 같이 좀 힘을 보태주려고 또 잘 해줘가지고 그래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나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 연우진입니다. 저도 이제 오늘 아무도 없는 곳 이렇게 행사 입장차 감독님과 이렇게 계속 다니다가 오늘 또 마침 감독님 기획전 하신다 그래서 제 의지로 나왔습니다. 누구의 의지가 아닌 그냥 감독님 오늘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서 혹시 그것에 관해서 좀 저도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게 없지 않을까 해서 오늘 자리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자리 빛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배우님은 오늘 상영한 단편 영화들을 좀 보셨나요? 네, 감독님 그 단편 작업했던 거는 아마 거의 다 뭐 100%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꽤나 많이 봤었고 영화 공개하기 전에도 이제 감독님과 작업실에서도 이렇게 편집본으로도 몇 개 봤던 적이 있었어요. 네, 제가 최근에 찍어서 미공개 아직 공개 안 한 거 있는데 봤어요. 영화 어때요? 어렵죠. 그래서 뭐 그 배우님께서 직접 출연한 작품들을 갖고 지구를 하는 건 아니라서 오늘 배우님께는 상영약 계획을 한줄평을 한 번씩 이야기할 때마다 상영약에 대한 한줄평을 부탁드려보려고 하고요. 또 아마 그 영화 보신 분들이 또 질문 주실 테니까요. 차근차근 얘기를 나눌 거죠. 일단은 뭐 한 작품 한 작품을 살짝 얘기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폴라로이드 작동법부터 시작을 해야겠죠. 네, 폴라로이드 네. 2004년이었던가요? 네, 2004년에 공개를 했고 아마 제가 촬영은 2003년도에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영화학교 졸업하고 이제 개인적으로 찍은 영화인데 제가 그 당시에 아무도 없는 곳에서 보면 창석이 이문동에 살았다고 하는데 제가 이문동에 살 때 그 근처에서 영화를 많이 찍었어요. 그래서 그 외대가 있잖아요. 외대 학부사를 빌려가지고 그 공간을 그대로 해가지고 찍은 영화고 제 첫 영화는 아닌데 어쨌든 그 영화가 보여질 기회가 많아지면서 제가 그 다음 작업들을 하기에 좀 수월하게 해준 고마운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김정관이라는 아티스트의 시작으로 기억되고 있고 진짜 시작은 아니지만 사람들 기억 속에 그 정림이라는 배우의 시작이기도 한 작품으로 기억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정림 배우와의 만남은 어떤 계기로 이루어졌고 이 촬영을 듣고 싶네요. 저는 되게 큰 행운인 것 같아요. 정림이 배우는 지금 되게 한국 영화에서도 되게 중요한 배우잖아요. 그리고 그런 배우랑 같이 정말 시작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게 되게 좋은 행운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폴라로이드 작품법이라는 영화도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게 저는 얼마 안 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가끔
그거를 저 어렸을 때 봤어요 이런 분도 있고 이제 영화라는 게 재밌는 게 그 영화의 어떤 시기와 거기에 추억들이 같이 있잖아요. 그래서 또 어떤 분 보셨던 분들은 그거를 봤을 때 그 추억과 연결해가지고 좋게 기억을 해주고 세월이 지나서 또 그런 분들을 만나 뵙고 하면은 이게 자꾸 사실은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은 영화지만 그래도 되게 고마운 영화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연우진 배우께서는 폴라로이드 작동법을 혹시 어떻게 보시게 되었는지 기억이 나시나요? 네. 저도 이제 감독님을 처음으로 이제 알게 된 작품이어서 이제 너무너무 사실 단편으로 그렇게 유명한 작품이 있나 싶을 정도로 저 말고도 그때는 이 영화 공부하거나 또 이렇게 관심 있는 사람들한테 너무너무나 유명한 작품이었어서요. 그때 저도 처음 알게 됐었고 저도 이제 그 정유미 선배님 같은 경우도 그 작품에서 처음 저도 이렇게 접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더 테이블이라는 작품으로 감독님과 함께했지만은 배우의 얼굴 속에서 미세한 어떤 감정 변화를 캐치해 나가는 그런 상당히 이제 조금 배우로서는 되게 독특한 인상을 좀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 짧은 순간 속에서도 정말 모든 감정이 느껴지면서 결국 그 담아내고자 하는 주제를 이렇게 좀 정말 짧은 시간 내에서 표현하는 방법을 보면서 저도 참 인상 깊었던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감독님 앞에 저도 제일 처음 알게 된 작품이었어요. 지금 질문이 너무 많이 올라와서 질문 올려주실게요. 혹시 어떤 작품에 대한 질문이면 작품 제목을 머릿말로 달아주시면 보기에 편할 것 같고 특정 작품에 대한 질문이 아니면 그냥 질문 올려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감독님이 말씀하셨듯이 사적인 단편 작업들의 어떤 시작이잖아요. 네네. 폴라로이드 작품. 네. 감독님 작품들을 보면 소위 말하는 감독님의 페르소나라고 할 만한 인물들이 이제 보이죠. 아무도 없는 곳에서는 연우진 배우가 연기하신 청석이라는 인물이 이제 감독님의 페르소나처럼 보이는데 폴라로이드 작동법은 저는 이제 정유미 배우가 감독님이 아닐까라는 정유미 배우가 연기한 캐릭터가 어쩌면 감독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인물이 아닐까라는 성별과 상관없이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영화 안에 뭔가 투영하는 인물이 있다고 하면은 정유미 배우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 폴라로이드 작동법이라는 영화를 만들게 된 게 그때 이제 영화학교에 제가 들어갔을 때 처음에는 필름 작업으로 영화를 배웠어요. 16mm 필름으로 해서 영화를 현상을 해야 되고 뭐 그런 과정으로 해서 배웠고 그런 부분에 매력을 많이 느끼고 있었는데 이제 디지털로 넘어가는 또 과도기였고 그래서 이렇게 극장에서 영화를 필름으로 보는 게 이제 이게 머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이 있었고 그 당시에 또 폴라로이드 그 영화에 나온 폴라로이드 카메라가 저희 집에 있는 딱 한 대밖에 없는 카메라였어요. 그래서 그걸로 저희 부모님 그 앞에 나온 게 제 부모님 사진이거든요. 그 창경궁 그 당시엔 창경원이라는 데서 저희 아버지가 너 그렇게 찍으면 안 돼 하면서 일어나는 순간에 내가 찍어가지고 이제 아버지 목이 잘리고 어머니만 이렇게 남아 있는 그런 그 개인적인 추억이 있는 사진이고 이제 그런 그 개인적인 이 추억이 있지만 이것도 이제 생산이 안 된다고 당시엔 지금 이제 그래도 나오고는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유효 기간이 있고 이제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그리고 저는 이제 영화라는 게 어떤 그런 순간들을 좀 담아놓는 매력이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서 보면 정유미 배우가 맡은 선아라는 캐릭터인데 그 선아라는 캐릭터가 그렇게 누군가를 좋아하고 그러니까 좋아할 때 반응이라는 게 뭔가 설레고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기억을 더듬어 보면 내가 뭔가가 제어가 되지 않는 느낌, 그냥 뭔가 무력함에 빠지고 이상한 슬픔에 빠지던 느낌이 있었는데, 근데 그런 느낌도 내가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내가 그 누군가한테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되게 수치스러웠는데 그게 지나고 보니까 다시는 오지 않을 감정이고 되게 아름다운 거더라.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영화 안에다가 다 좀 연결지어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첫사랑에 대한 이야기도 될 수 있지만 폴라로이드 카메라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 사람의 어떤 추억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 영화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을 좀 연결을 해가지고 당시에 이제 그 영화를 찍었던 것 같아요. 네, 일단 작품을 좀 차근차근 일단 전체적으로 짚어보고 또 다시 또 얘기를 해보죠. 일단 유품 얘기를 좀 해볼게요. 마침 질문을 주셨어요. 유품이 언급되는 이야기는 실제 이야기인가요? 네, 유품에 있는 공간은 지금 실제로 이제 많이 바뀌었어요. 그 찍고 난 이후에 그리고 송월동이라는 송월동과 익선동, 예, 익선동이라는 데는 지금 이제 엄청난 데가 됐는데, 학교죠. 네, 저는 이제 이게 종로구에서 학교도 오래 다니고 그 공간을 옛날부터 알고 있어서 사실은 알고 있는데 뭔가 이렇게 변할 것 같은 느낌은 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익선동이라는 데가 지금은 되게 화려한 이제 번화가가 됐잖아요. 여기서도 가면 바로 갈 수 있는 데지만 저는 이제 옛날에는 그러니까 비록 이렇게 부자들이 사는 데는 아니고 새들어 사는 분들이 많고 하지만은 되게 그 정취가 있고 아름다웠거든요. 그 동네 할머니들이 꽃과 장미덩굴과 이런 것들을 잘 키웠는데 저는 요새 이제 가끔 드는 생각은 이분들이 이렇게 동네에다가 꽃을 심고 나무를 아름답게 가꿔서 결국은 그들이 떠나게 된 게 아닐까. 예, 너무 아름다운 동네를 잘 만들어놔서 그런 생각도 문득 드는데, 근데 저는 그때도 이제 그런 공간을 좀 남겨보고 싶다는 생각이랑 그 히스토리는 제가 이제 그 나혜석 화가를 되게 그 당시 좋아했어가지고. 좀 그분의 히스토리나 이런 부분에서도 이제 해서 다큐 형식의 그렇지만 사실은 잊지 않는 한 사람에 대한 기억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는 거를 생각을 했고 재밌는 거는 이제 그 작업으로 한예리 배우를 처음 만났어요. 네, 목소리로. 그 작업이 처음이었나요? 네네네.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영상자료는 트레일러 출연 부탁드리고 뭐 이렇게 이제 최악의 하루까지 가는. 네. 감독님이 쓰신 에세이 보면 테너는 어떤 공간을 남기고 싶다는 열망이 어떤 영화를 만들고 싶다는 첫 번째 이유가 되기도 한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감독님의 작품을 보면 그 어떤 영화보다 엔드 크레딧을 끝까지 보게 되는 이유가 장소 협찬을 보려고. 감독님의 영화에 등장한 장소는 어디인가 보고 싶은 마음을 들게 만드는 작품들을 찍으시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품도 그렇고 그 학고다트에서 안경도 그렇고 공간에 대한 감독님만의 이야기를 또 해주시기도 하네요. 그러니까 그 공간을 남기는 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그 공간도 실제로 변했잖아요. 예, 익선동은 번화가가 되고 송월동이라는 독립 옆에 있는 거기 이제 아파트 단지가 됐기 때문에 그 송월동은 이미 바뀔 걸 알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이제 사람들이 다 퇴거하고 이제 남은 공간을 찍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대부분의 영화를 길 위에서 많이 찍었고 그 공간들을 영화 안에서 좀 저장시켜 놓고 좀 기억하게 한다라는 게 저한테는 뭐 그 창작의 어떤 즐거움 중에 하나였거든요. 네,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서 계속 고민했던 거고 또 어느 정도 그 의미가 좀 자리 잡은 영화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감독님은 걷는 거를 좋아하시잖아요. 네. 여기저기 걸어다니면서 가보던 공간들에서 촬영도 하시는 거고 염지 배우께서도 걷는 거를 좋아하시는 적이 없나요? 네, 저도 걷는 거 좋아합니다. 감독님께서 서두에 말씀하셨지만 평양냉면 먹고 같이 이렇게 좀 걷고 했는데 감독님과 이렇게 뭘 했던 기억들을 저도 지금 한번 되살펴 보자면 주로 걷는 것들도 많았던 것 같아요. 부산국제영화제 가서도 정말 그냥 둘이 아침에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오늘도 이렇게 서울 걷고 제가 아까 이런 말을 했었죠. 서울 보니까 이런 참 좋은 도시였구나라는 말을 제가 했었는데 제가 감독님과 걷는 걸 통해서 뭐 생각이 정리도 되고 약간 그 오고 가는 그 분위기가 저는 낯설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좋아요. 생각나는 게 그 아무도 없는 곳을 촬영할 때 다녔던 공간들 중에서 그 찍었던 공간들 중에서 특별히 조금 더 특별한 인상을 남긴 공간 같은 게 있었나요? 특히나 이제 저 같은 경우도 그 아무도 없는 곳을 뭐 다
보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담배 피우는 씬이 있는데 그때 보면서 제가 그 산 동산이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 어디죠 거기가? 경희궁 편에 예, 예, 있는 산책. 거기서 이렇게 그 윤혜리 배우님과 담배를 피우는 씬이 있었는데 그때 딱 보면서 아 서울 이 스카이라인이 진짜 정말 아름답다. 저는 사실은 이제 그렇게까지는 생각지도 못했던 곳이었는데 보면서 그런 옛날의 어떤 옛스러움과 지금의 어떤 현대적인 부분들이 잘 교묘하게 잘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 도시이구나라는 생각도 많이 했었고 평상시에 감독님 동네도 자주 가서 이렇게 보는데 며칠 전에도 이렇게 벚꽃 구경 시켜준다고 작업실 주위를 이렇게 다 질 것 같다고 한번 보여주셨는데 아 그때 딱 들으면서 너무너무 좋더라고. 저도 이제 감독님 동네 가면 힐링되는 기분이 많이 들죠. 그 질문이 올라왔어요. 유품에 등장하는 장면들은 그러니까 평소에 틈틈이 찍어두신 장면들인지 아니면 영화를 일시적으로 새로 찍은 장면인지 그러니까 궁금해서. 평소에 애정이 있던 공간은 영화를 위해서 다시 찍은 거예요. 그 공간들에 대해서 제가 이제 그 당시에 제가 많이 산책을 하던 공간이었고 하면서 제가 여러 가지 생각들을 했던 공간이라서 그걸 이제 영화를 찍기 위해서 다시 가서 이제 그것들을 담았죠. 두 편을 묶어서 이제 하신 질문인데 유품하고 하코다테에서 안녕을 보면 영상이 존재를 하고 그 이후에 배우의 나레이션. 유품은 나레이션이고 하코다테에서 안녕은 대화가 입히는 형식이잖아요. 그런 형식을 택하게 된 이유? 나레이션으로 그걸 표현하고자 했던 연출의 이유를 궁금해하셨습니다. 일단 예산의 한계 속에서 어떻게 영화로 보일 수 있게 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얼마였죠 예산이? 유품은 대략 얼마였나요? 한국 영상자료에서 제작을 했는데 유품은 그러니까 네 편을 뭐 해가지고 되게 그냥 저의 산으로 했던 기억으로 나요. 말로 하기도 애매한. 하코다테에서 안녕은 아예 스텝 자체도 3명? 네네, 저랑 저희 조 감독님이랑 연출팀 1명하고 현지 코디 1명 해가지고 이제 그 기자 그때 로니 플래닝 기자였는데 그렇게 해서 뭐 그거는 거의 제작비는 없다시피 했어요. 보면 카메라 한 대와 하코다테에서 먹고 재워준다는 이유로 그래서 갔었고 근데 저는 이제 어떤 부분들은 사실 이렇게 하면은 이 사람은 돈을 안 줘도 영화를 잘 이렇게 열심히 만드는 걸 이렇게 오해하실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좀 그 작업을 할 때는 그냥 이게 동기적으로 제가 되게 하고 싶은 의욕이 있고 좀 하면은 어떤 때는 뭐 50만 원으로 영화를 찍을 때도 있고 5천만 원으로 찍을 때도 있고 50억으로 찍을 때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 하코다테에서 안녕 같은 경우에는 처음 슬로우 모션으로 영상을 담겠다는 생각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편집 과정에서 슬로우 모션이 남겠다고 판단하신 건가요? 뭐 그거 이제 그 속도는 이제 변화가 있기는 있는데 이게 눈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현장에서 눈 내리는 것과 이제 그 구성 안에서 속도를 정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거는 처음 하코다테라는 곳을 가본 적이 없잖아요. 가본 적이 없는 상황에서 그 공간에서 영화를 찍어야 되는데 그래서 처음엔 얼추 그냥 머릿속으로만 있는 하코다테에서 생경한 이미지를 그리고 거기에서 그냥 그 공간에 그냥 사람들의 목소리가 떠돈다 마치 그 공간에 있었던 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아무도 없는 곳에서도 제가 좀 하고 싶었던 게 이제 여러 말씀드렸는데 그냥 어떤 그러니까 제목이 아무도 없는 곳인데 근데 저는 그 안에 누군가가 있는 거를 좀 생각해 보길 바랬거든요. 어떤 우리가 이렇게 꽉 차 있는 극장 안에서 사람들을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리고 사람들이 다 빠져나간 빈 공간인데 어떤 사람들의 어떤 소리가 있고 그 빈 공간만 보지만 그 사람들의 자취를 생각하면서 사람들을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게 이제 아무도 없는 곳을 할 때도 저한테는 좀 중요한 지점이었고 하코다테에서 안녕도 이제 그런 아이디어에서 처음에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눈이 올지 안 올지는 모르는 부분 현장에 그런 거 이제 우연으로 두고 그 안에서
그러니까 수많은 좀 우연들 속에서 이것들이 어떻게 영화화되고 이 줄기 안에서 만나게 될까를 이렇게 현장에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배우님은 혹시 모르는 여자나 메모리즈를 보셨나요? 네. 어떠셨나요? 어떤 분들은 김정만 감독님의 평소 다른 작업들과는 좀 스타일이 다른 영화라고 느끼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일단은 그 작품 메모리즈 같은 거 감독님 돈을 좀 버실 때구나. 삼성에서 지원을 받아서 한 거고. 저도 처음에는 잘 작품을 하는 줄 몰랐어요. 사실 작품을 하는 줄 모르고 이렇게 컴퓨터로 오랜만에 인터넷을 하고 있는데 그 파란 창 화면에 감독님과 안소희 배우 얼굴이 갑자기 이렇게 뜨면서 광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뭐 제 기억에 뭐 몇 분 후 공개인가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참 그 광고가 오고 그래서 그때 이제 저는 이제 컴퓨터로 봤던 게 기억이 있는데 감독님이 이제 좀 항상 뭔가 이렇게 뭔가 기억이랑 경계에 관한 영화들을 좀 관심이 있는데 그때부터 뭔가 좀 시작이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좀 들고 그리고 또 이번으로 작품으로 용돈벌이 좀 하셨겠다. 다음 맛있는 거 좀 사달라 해야지. 사실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아무래도 여기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셨어요. 아마 뭐 워낙 많이 대답하셨겠지만 기억 그리고 꿈 이러한 소재 그러한 이야기에 이렇게 어떤 건 집착이라는 표현을 쓰셨고 그러니까 이런 어떤 관심 감독님은 어떤 관심을 보이는 이유는 무엇인가 많이 궁금하시네요. 그 메모리즈는 연우진 배우 말씀대로 제가 모든 걸 다 순수하게 순수한 동기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근데 제가 상업 영화를 할 때도 어쨌든 제 이 어떤 모티브나 뭔가 하고 싶은 것에 대한 거는 되게 그런 열망이 강한데 그거는 이제 그런 면에서는 좀 뭔가 돈이 필요하다. 이런 고결한 자리에서 그런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솔직한 자리, 고결한 자리가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이 있었지만 그래도 또 굉장히 재밌게 작업을 했어요. 이제 중간에 어쨌든 우리 배우들이랑 해서 같이 어울려서 하는 작업들도 되게 재밌었고 이게 좀 광고성 영화기는 한데 그 안에서 그래도 좀 제가 해보고 싶었던 것들을 많이 실험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간에 나오는 저는 그런 꿈이라는 세계가 되게 중요하고 그거를 영화적으로 표현하는 거 그리고 저는 이제 CG나 이런 거보다는 좀 아날로그하고 저는 이렇게 영화적인 것을 이용한 환영 같은 것들이 되게 재미있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을 좀 시도해보고 싶다. 그래서 그런 걸 너무 솔직히 재밌게 했어요. 되게 알바면서도 뭔가를 알바라는 말도 그렇죠.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근데 보통 뭐 영화 만드시는 많은 예술가들이 최고의 어떤 완벽한 자유가 주어지는 최고의 환경에서 최고의 작품을 만든다고 많이들 생각을 하지만 그렇게 만나보면 오히려 어떤 제약이 있는 가운데 창의성들이 발휘되곤 하잖아요. 그래서 마치 그 축구가 손을 쓰지 못하지만 손을 쓰지 못하는 환경 내에서 최고의 기술들을 만드는 거지. 그래서 알바지만 알바 안에서 나름의 시도를 하신 게 아닐까. 그런 거에서 굉장히 좀 재미있는 시도들을 많이 할 수 있어서 굉장히 재미있는 작업이고 또 제가 이제 다음 작업들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할 때 좋은 아이디어들을 많이 얻은 그런 작업이었어요. 그리고 모르는 여자는 이제 에스틴이라는 모델 에이전시가 제작을 해서 좀 그렇지만 이제 그건 또 좀 순수한 의도로 좀 약간 패션 필름에 가깝게 뭐 이렇게 하는 거였는데 또 좀 그런 걸 할 때 좀 새로운 걸 해볼 수 있잖아요. 오히려 그 제약이 있기 때문에 저도 좀 제가 평소에 하던 것 지향하던 것들을 좀 벗어나서 좀 해볼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렇게 제가 괜한 농담을 꺼내가지고 뭔가 내용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약간 좀 농담이었고요.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느꼈어요. 감독님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항상 저도 주위에 이렇게 뭐 감독님들이나 또 친구가 이렇게 또 감독 준비하는 친구들 이렇게 있고 하는데 물어보면은 항상 어느 이렇게 편향성에 편향돼 있어서 한쪽 장르만 이렇게
조금 관심이 있고 그 분야에서만 자기 이야기를 좀 넓혀가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그 메모리즈 보고 나서 느꼈던 거는 그 감독님은 이제 어느 환경 속에서도 자기의 이야기를 정말 정확하게 할 수 있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어떤 예산 문제를 또 포함을 할 수 있는 거고 사실 자기만의 어떤 얘기를 하면서 또 많은 사람들이 붙는 작업들이 있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많이 흔들리거나 자기의 이야기가 좀 빗나갈 확률이 높은데 그런 여러 상황 속에서도 자기 이야기를 정말 아까 우리 기자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정확하게 하고 자기의 어떤 세계관을 그냥 정확하고 정말 조리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감독님이신 것 같아요. 잘 포장했죠? 그리고 지금 질문 주신 게 메모리즈 같은 경우에는 장편으로 해도 재밌었을 이야기 같다라는 말씀과 함께 메모리즈를 포함해서 지금까지 만든 단편들 중에 혹시 기회가 되는 장편으로 확장해보고 싶은 이야기들이 혹시 저 있나요? 메모리즈는 있어요. 예, 그거는 그 리드 그런 그 꿈을 읽는 사람들이라는 게 재밌잖아요. 그 꿈을 유독 기억을 잘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도 재밌고 그래서 그거는 뭐 그런 걸 해서 시리즈화 해가지고 좀 뭘 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제가 처음에 이제 그런 기본적인 아이템이 있었어가지고 그거를 좀 그 용도에 맞게 좀 변형을 시켜본 거고 그래서 네, 좀 연장시켜보고 싶은 마음이 있고 오늘 보여드린 것 중에는 다 저는 이렇게 그 작업을 하면 거기서 또 연관돼서 다음 작업들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 형태들이 좀 변질되면서 다른 형태로 계속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이분이 꿈이 궁금해요. 책에도 보면 꿈 얘기 많이 쓰셨잖아요. 아주 갈대 꾸는 꿈이요. 네, 그 에세이들의 아예 챕터 하나가 모르는 여자였다고 그러잖아요. 네. 실제로 영화 제목이 모르는 여자인데 실제로도 이렇게 꿈속에서 모르는 여자가 많이 나온다고. 네, 그런 일 그런 데서 혹시 모르는 여자의 아이템도 실제로 푸신 꿈 내용이 바탕이 된 건가요? 저는 네, 제가 사는 것에 대해서는 일기도 안 쓰고 사실 잘 기록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영화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글을 쓸 때 이제 그 기억을 끌어와가지고 이제 글로 표현할 때는 있는데, 근데 꿈이라는 게 저를 좀 어느 면에는 되게 잘 설명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그냥 그런 것들 곰곰이 좀 생각을 해보면 되게 재밌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꾼 꿈들은 잘 기록을 해놓는 편이에요. 그렇게 기억에 났을 때는 숙면을 못 취하는 것 같기도 한데 그것도 평소에 제가 어쨌든 강박이 있고 해소되지 않은 감정들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있다 보니까 많은 꿈을 꾸는 것 같고 그런 것들이 때로는 이제 영화적으로도 좀 이용을 해가지고 해볼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오늘 학교단체에서 안녕을 다시 보면서도 이 대화를 구성하시는 능력이 그러니까 대화를 쓰는 능력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사 중에 하나의 형태겠지만 특히 다양한 형태의 대사 중에서 남녀의 대화를 구성하는 능력은 확실히 김정은 의원님의 색깔이 확실히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러니까 배우님께 그게 궁금했어요. 저희는 이제 완성된 영화를 보잖아요. 완성된 영화에서 배우들이 나누는 대화를 저희가 귀로 듣게 되는데 배우분들은 만약 김정관 감독이 쓴 시나리오를 가다 보면 그 느낌이 좀 어떨까에 대한 궁금함이 있어요. 글로 된 그러니까 김정관 감독의 어떤 생각이나 그 이야기가 글로 되어서 가다 보면 시나리오가 또 다른 작품들의 시나리오랑 좀 다른 느낌이 네, 사실 진짜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지금 감독님이 보내주신 책을 보면은 정말 여백의 미라고 해야 될까요? 여백의 미가 너무너무 많아서 한동안 진짜 너무 그 책을 오랫동안 들여다봐야 되고 곱씹게 되고 어떤 이야기일까를 한참을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가 최근에 작업을 했던 아무도 없는 곳 같은 경우도 사실 그 연기 감독님 글을 받고 나서 연기를 임하는 순간과 만들어진 영화에서 느끼는 그 순간이 사실 너무 달라요. 지점이. 그래서 근데 그게 이제 보면은 진짜 어떤 마법 같은 순간인 것 같아요. 저도 항상 보면은 이 감독님 글 속에는 진짜
정확하게 제 걸음을 멈추는 어떤 묘한 신기함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그 순간을 깊게 바라다 보게 만들고 어떤 이 관계 속에서의 어떤 묘한 감정들을 다시 한번 되짚게 만들고 제 생각도 한번 정리하게 만들고 그래서 사실 특히 이제 연기자로서는 특히나 계속 앞을 보고 달려가는 시간들이 많은데 저 같은 경우도 그 순간 서서 지금의 어떤 순간들을 정확하게 생각을 하고 그 순간들을 아무튼 깊게 생각하게 되는 좀 묘한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인터뷰에서 창섭이라는 인물을 어떻게 그릴까를 막막하다가 네. 어느 바에서 감독님의 옆모습을 보는 순간 창섭이라는 인물을 이렇게 해야겠다는 감이 왔다고 하셨는데 대체 그 옆모습이란 게 뭔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옆으로 좀 약간 옆으로 좀 앉아주시겠습니까? 어떤 옆모습이었길래 갑자기 그 순간에 창섭이라는 인물의 감이 잡혔는지가 궁금했어요. 그쵸, 흰머리가 많이 늘어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느껴지는 어떤 그 인생의 그 시간들이 느껴지고 근데 사실 굉장히 좀 전에 말씀과 좀 비슷한 어떤 얘기들인데 감독님의 작품에서는 정말 배우가 그 전반적인 분위기에 휩싸여 있지 않으면은 그 연기가 자칫 어색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대사들도 어렵고 어떤 일상적으로 쓰지 않은 말투이기 때문에 자칫하면은 굉장히 좀 어색해 보이고 붕 떠 보일 수가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배우가 그 정말 인물에 몰입돼 있거나 그 작품에 녹아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그 현장에 있어야 다른 여백들을 다 메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연기를 생각할 때 굉장히 이미지화를 많이 시키는데 그때 감독님이 옆모습에서 순간 생각났던 것 같아요. 굉장히 이제 고급스러운 재즈 음악이 막 나오고 그러니까 이렇게 위스키 한 잔을 딱 곁들이시는데 그냥 사실 우리가 뭐 막혀 있다가도 그림 한 장만 보고 저도 어떤 수수께끼가 풀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멀리서 찾지 않아도 되겠다. 지금의 어떤 이 모습이다. 여기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재즈는 그냥 그 바에서 틀어줘서 나온 거고요. 설명만 들으면 허세 아닌가요? 거기에 제 같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거기서 이랬던 뭐 위스키는 근데 생각보다 고급스럽다 뭐 이런 거보다는 가성비가 좋은 수준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한 번 오픈해는 계속 마실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뭐 예상했던 대로 많은 분들이 공중전화부스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거를 일단 감독님 얘기를 듣기 전에 혹시 배우님은 그에 대한 설명을 들으셨는지 공중전화부스가 어떤 영화의 중요한 소품이나 공간으로 사용하는 거에서 감독님이 어떤 의미를 얘기해 주시거나 한 적이 있나요? 네, 감독님께서 따로 아무도 없는 곳 말씀하시는 거죠? 예, 거기서는 사실 큰 어떤 감독님께서 말씀 안 해주셨고 제가 아까 단편 작업과 유품 볼 때도 잠깐 공중전화 약간 그런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유품 보고 나서는 감독님이 어떤 그 지나간 어떤 쓸쓸한 시간에 대해서 어떤 표현을 하고자 하실 때 그 공간 활용을 잘 하시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아무도 없는 곳을 다시 딱 봤을 때 공중전화 또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저한테 이렇게 따로 말씀은 없으셨는데 어쨌든 감독님께서 하고자 하는 세계관 속에서 감독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은 이렇게 중복적으로 표현도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했어요. 특히나 이제 인물 같은 경우 또 주은이라는 캐릭터 혹은 운철이라는 캐릭터 이름도 이렇게 여러 번 감독님은 사용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감독님이 어떤 세계관 속에 이렇게 몇 가지의 이미지화된 것들을 잘 또 작품에서 배치를 하시는 것 같아요. 김정관 유니버스. 지금 안 그래도 그 질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같은 이름을 반복적으로 다른 작품에서 사용하는 그 이유에 대한 질문이 있거든요. 네, 이건 저는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름은 제가 이름 짓느라고 시간을 보내는 게 너무 막 그 캐릭터 이름 처음에는 그 이름 하나 짓느라고 막 일주일 보내고 근데 그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번 정한 이름을 재활용하자. 그래야 이제 빨리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제 때로는 그러면서 그 안에서 지금 의미들이 생길 때도 있어요. 그래서 뭐 은이라는 이름은 이제 그 조금만 더 가까이에서 정유미 배우가 어떤 역할 이름이었고 그다음에 최악의 한예리 배우, 테이블의 한예리 배우가 그래서 그 성격과 뭔가 그런 기질 같은 게 이름에 같이 붙어서 가게 된 게 있고 아무도 없는 곳의 창섭은
제가 이제 더 테이블에서 보면 정유미 배우의 상대역으로 나왔던 정준원 배우가 맡은 게 창석이었거든요. 근데 뭐 저는 그 인물도 그냥 불쌍하고 왜 이렇게 됐을까라는 마음으로 했지만 좀 이렇게 욕을 많이 먹는 캐릭터잖아요. 예, 그러면서 전국에 계신 창석이라는 이름을 쓰는 분들에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창석이라는 이름을 한번 씻어주자 그런 마음으로 좀 이번 영화에서는 좀 다른 캐릭터로 쓰고 뭐 그렇게 조금씩 바뀌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질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국민연합뉴스 얘기 네.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별시 얘기로 시작해서 아무도 네. 저는 저는 뭐 어떤 작업을 해도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것들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잘 운이 좋게 담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별시라는 뮤직비디오도 그 작업 자체가 되게 저는 즐거웠어요. 예, 그게 이제 그 박효신이라는 뮤지션도 또 이제 프로듀싱했던 정재일이라는 프로듀싱도 그렇고 다 되게 그 아티스트들의 작업 같아가지고 굉장히 재미있고 그 안에서 또 저도 제가 창작하고 해보고 싶었던 것들이랑 그 음악이랑 또 잘 맞아드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그 내용 자체에서 되게 즐겁게 작업을 했고, 근데 그때 이제 전화부스라는 걸 모티브로 잡았는데, 근데 그 공간 자체가 뭐 점점 이렇게 사라져가고 기능을 잃고 있지만은 그 공간은 아직도 있고, 그 공간도 사람 비어있지만 그 공간에 누군가가 드나들었을까에 대한 어떤 자취에 대한 생각들을 계속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뭔가 그것도 어떤 경계의 공간 같아서 지금은 뭐 거기에서 전화가 뭐 그걸로 연결되는 사람이 없을 것 같지만 또 있을 것 같은 어떤 환영 같은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찍으면서 재미있다, 이 공간이 되게 재미있는 공간이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거 자체가 어쨌든 아무도 없는 곳이라는 영화 시작할 때 여러 지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또 중요한 지점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무도 없는 곳에는 그런 공주전합수가 굉장히 핵심적인 사실은 공간이기 때문에. 감독님께서 언젠가 영화는 공간하고 배우가 만드는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우리가 보통은 감독이 영화편을 만들 때 영화를 만드는 주체가 공간하고 배우라는 생각을 하는 감독님이 더 자주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생각을 어떻게 갖게 되셨는지, 혹시 영화를 처음 시작하실 때부터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건지, 아니면 중간에 어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있었을까에 대한 궁금함이 생겼습니다. 저는 영화를 찍으면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느끼게 됐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계속 어떻게 보면 단순한 형태의 영화를 찍었어요. 두 사람이 나오는, 두 사람이 계속 대화를 하는 어떠한 공간에서, 그리고 그 공간은 보통 제가 잘 아는 공간에서, 이게 처음에 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잘 아는 공간에서 어떤 찍는 것들을 생각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계속 확장해 나가고, 두 사람의 대화의 패턴으로도 되게 무궁무진하게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좀 그런 걸 연구해보고 싶다, 탐구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 같은 게 들었고, 그러면서 이렇게 찍으면서 저는 되게 영화를 찍을 때 너무 재밌는 순간은, 가장 재밌을 때는, 그러니까 내가 머릿속으로 뭔가를 생각을 했는데 저는 그 생각을 아주 구체적으로 시뮬레이션 하지 않아요. 시나리오를 쓸 때도. 왜냐하면 그렇게 해가지고 현장에 그렇게 그 구체적으로 내가 생각하는 상상한 대로 실현을 해줄 현장을 내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세트를 지울 수 없는 그러니까 항상 적응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우연한 요소들 사이에서 눈이 오면 눈이 오는 대로 적응을 해야 되고,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적응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연을 내 편으로 만들자라는 생각이 있고, 근데 가끔 그렇게 되게 우연한 요소처럼 제가 영화에 큰 즐거움을 느낄 때는 제가 머릿속으로 막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배우들이 뭐 아까 이제 여백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 여백 많은 것에서 이제 여백이 많으니까 다 파고들잖아요. 그들이 파고들어서 그들이 만들어주는 어떤 것들이 있고, 또 실제 공간이 있고,
그 공간에 예상치 않던 어떤 소리가 들리고 어떤 움직임이 있고 바람이 불고 연기자들이 연기를 하면서 뭔가가 이렇게 돌아간단 말이죠. 그래서 눈앞에서 뭔가가 그 실현되는 순간이 영화를 찍을 때 가장 즐거운 순간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간과 배우에 대한 것들을 더 의지하게 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우연히 만들어낸 어떤 즐거운 순간을 오늘 상영한 영화 중에 떠올려보자면 혹시 또다테에서 안녕의 엔딩 장면들 중에 하나일까요? 그렇죠. 네. 노란 우산이 이렇게 네. 살살 이렇게 바람에 떠있는 네. 것을 어떻게 시켰는지. 거기가 이제 그 건널목인데 기차가 가끔 지나가는 곳이고 제가 이렇게 노란 우산을 주웠어요. 그리고 이제 눈이 오니까 그 노란색 피사체들이 계속 연결되어 보이더라고요. 되게 강렬하게. 그래서 찍다가 이것들을 연결하면 뭔가가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그 노란 우산은 제가 펴서 그 건널목인데 앞에다가 뒀는데 거기가 이제 그 건널목이니까 차들이 많이 지나다니잖아요. 그래서 땅이 굉장히 미끈해서 빙판처럼 돼 있었고 그냥 저는 이게 당연히 이제 정지해 있는 거를 그냥 찍으려고 했는데 그게 이제 바람에 천천히 왈츠를 추는 것처럼 이렇게 생명체처럼 움직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이걸 보면서 근데 그때도 어떤 그런 우연의 힘을 느꼈죠. 그래서 이 장면은 되게 영화에서 중요하게 쓰이겠구나 뭐 이런 생각 같은 게 들었던 것 같아요. 어차피 관객분들이 질문을 의식의 흐름대로 주시기 때문에 지금이 질문이 없이 질문의 흐름대로 그냥 가겠습니다. 시나리오의 여백에 대해 고민하다 보면 배우로서 한층 성장했다는 느낌이 확 드네요. 제가 그냥 성장했다는 느낌이 드나요로 이렇게 정리해서 읽을까 하다가 보내주신 그대로 성장했다는 느낌이 확 드나요? 글쎄요, 항상 이제 이 연기라는 게 성장이라는 표현도 되게 우습고 뭔가 성장이라는 표현하면 내가 굉장히 뭔가 잘한 것 같이 느껴지는데 저는 단 한 번도 어떤 제 연기와 이런 그런 거에 있어서 만족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성장이라는 표현은 조금 너무 쑥스럽고요. 그냥 뭔가 큰 산을 한번 넘은 느낌입니다. 큰 산을 한번 넘고 나면은 또 다음 어떤 내가 산을 넘을 때 좀 용기를 더 가질 수 있게 되잖아요. 저는 그 정도의 어떤 표현일 뿐이지 내가 한번 하고 나 이 정도야 이렇게까지는 전혀 이렇게 굉장히 잘했다라고는 생각은 안 해요. 이 질문에 대한 감독님의 답이 궁금하긴 하네요. 감독님이 여러 번 작업하는 배우들의 어떤 공통점을 여쭤보셨어요. 정준원 배우님과 연유진 배우님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감독님이 생각하시는. 글쎄요, 어떤 공통점이 있죠? 서로 또 성질이 많이 다른데 그 정준원 배우는 그 어떤 이게 내추럴한 두 배우 다 좀씩 그러긴 한데 내추럴한 맛이 있어요. 그리고 제 영화에서는 좀 부드러운 연기를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되게 세기의 연기에 강한 것 같아요. 되게 나중에 보면은 저는 정준원 배우는 약간 그런 김윤석 선배님 같은 그런 좀 힘이 있는 배우가 되지 않을까? 사실 모르는 여자에서 약간 처음에 모른다고 할 때 약간 분위기 쎄한 게 있었어요. 약간 좀 무서운 느낌. 제 영화에서는 좀 이게 부드럽게 쓰기는 하는데 제가 느끼기에 좀 그런 부분들의 어떤 매력이 있고 그리고 연우진 배우는 제가 생각하기에 어떤 부드럽고 섬세한 어떤 연기를 작은 단위의 것들을 정말 나노 연기, 나노로 끊어서 뭔가 그 계획을 한다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저는 테이블 할 때 이제 어떤 반응이나 표정들이 같은 게 없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그냥 정유미 배우들은 그런 느낌인데 그렇게 되게 섬세하게 이렇게 쪼개지는 연기들을 하고 그리고 부드러움이 있고 근데 그런 게 저는 또 이게 굉장히 고급 연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힘 있는 연기도 근데 지금은 이제 되게 그런
뭐 연우진 배우가 힘 있는 연기를 못하는 건 아니겠지만은 근데 사실은 이제 그런 거를 우리가 되게 잘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러니까 특히 아무도 없는 곳에서 나오는 것 같은 그런 연기가 되게 깊은 연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약간 세미나 같은 느낌의 어떤 게 있어요. 그분 민망하시겠지만 감독님의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하나 정도 해주시는데 이건 글쎄요, 이제 저는 뭐 배우의 어떤 나름의 연기관이라고 뭐 말을 하자면은 항상 그냥 알맞게 쓰이고 싶고 감독님이 요구하시는 거에 있어서 정확하게 그 지점만 표현을 해내려고 하기 때문에 저는 사실 뭐 감독님이 항상 디렉션 해주고 감독님이 원하는 어떤 구성 내에서만 움직이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감독님이 이런 작품을 저한테 건네주셨고 또 거기서 필요한 또 이번 듣는 연기였거든요. 아무도 없는 곳 할 때는 그런 부분들을 또 잘 좀 해서 이 영화의 맛을 살려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항상 그 내에서만 표현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다음에 한번 좀 다른 결의 작품을 제안을 해주신다면 또 그것에 맞게끔 표현하고 싶어요. 감독님께서는 영화 외에도 책을 쓰시거나 뮤직비디오를 만드는 등 다양한 형태로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신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또 다른 형태의 작업을 해보고 싶으신 것 있습니다. 이거는 영화 내에서의 어떤 또 다른 형태라기보다는 영화, 책, 뮤직비디오처럼 또 다른 어떤 형태의 작업에 대한 욕심이 희망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 같습니다. 저는 어쨌든 창작자로서 창작이나 형태에 대한 것들은 넓게 쓰면서 이제 그 부분에서 또 이렇게 도움이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글 작업을 하고 뭐 사진을 하는 거를 내가 영화만큼 어떤 전문성이 있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은 사진 작업을 하면 이제 그런 부분에서 내가 뭔가 아웃풋을 하게 되면 그게 저가 영상 작업을 할 때 인풋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창작이라는 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하나만 하고 있으면 제가 뭔가 계속 이렇게 아웃풋을 하다 보면 내가 뭔가를 안 먹고 계속 뱉어내는 느낌이 들어서 뭔가 이렇게 고갈되는 느낌이 드는데 제가 글 작업을 하고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는 이제 제가 어떤 영상 창작에 슬럼프가 있을 때는 분명히 글 작업을 한 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됐어요. 거기에서 제가 정리된 것들이나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다시 생겨서 영상 작업을 또 할 수 있게 됐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영상 작업에서도 되게 이제 여러 가지로 이렇게 분화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사실 좀 다양한 걸 하면서 살았다고 생각해요. 뭐 유튜브용 영화도 만들고 넷플릭스용 영화도 만들어보고 뮤직비디오도 해보고 뭐 전시 상영도 해보고 때로는 이제 짧은 연극도 해보고 그렇게 하면서 제가 뭐 지금은 이제 크리스토퍼 놀란 같은 경우 아직도 필름 영화 찍을 수 있지만 이제 그 사람이 어쨌든 대단한 권력을 지녀서고 이제 저같이 아직은 권력이 없는 사람들은 계속 새로운 미개척지로 떠나야 되는 것 같아요. 떠나가지고 뭔가 그곳에서 또 저는 이 아무도 없는 곳이라는 영화는 극장이라는 시스템도 꼭 빠지길 바라는 어떤 영화를 만들긴 했지만 제가 그렇다고 창작의 극장이라는 곳에 국한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저는 5년에 한 편, 10년에 한 편 영화를 찍어야 될 수도 있는데 그것들을 더 넓게 해야 저는 뭔가 창작으로 표현하는 게 더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준비하는 건 그래서 저는 이제 전시 공간에서 찍는 영화를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시 공간에서 찍는 영화라는 건 어떤 거예요? 그래서 이미 찍었는데 그거는 이제 관객들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테이블 같은 영화면 그 테이블을 찍은 공간에서 그 영화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좀 약간의 공연 형식이 처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영화를 찍은 공간에서 관객들이 영화를 보고 영화의 내용도 아무도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경기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목이 이제 만들어진 이야기라는 제목인데 그러니까 이야기라는 게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에 대한 것들을 좀 고민할 수 있는
약간 전시 형태의 영화가 아닐까 그런 것들을 하나 준비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들리니까 예전에 이철봉길 감독이 전시를 하는데 전시에 들어온 관람객은 퇴장하기 전에 영화를 한 편 만들고 나와야 된다고. 전시 보러 관람객들이 모여서 뚝딱뚝딱 그 자리에서 영화 만들고 나오는 형태의 전시를 하셨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것도 생각이 나고요. 그리고 이 질문 정도가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감독님의 작품을 보면 로드무비 같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된다고 하시면서요. 감독님이 좋아하는 로드무비는 뭔지, 그리고 만약에 감독님께서 로드무비 장르를 정말 찍고 싶다면 어떤 공간을 보고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에 대한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뭐 로드무비 좋아하는 거 파리 텍사스 먼저 생각나는 거 영화 되게 좋아하고 그러니까 저는 종로구에서 영화를 많이 찍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근데 제가 이 종로구에서 찍지만 여기에도 어떤 때는 제가 어릴 때부터 살던 공간은 알지만 어떤 향수감이 젖을 때가 있어요. 그 공간에 대해서. 왜냐하면 그 공간이 어쨌든 저의 어떤 최초의 기억이나 이런 부분들을 닮아있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렇게 먼 나라를 가도 그런 기분을 느낄 때가 있어요. 먼 나라에 가면 되게 낯설음도 있지만 너무 낯설어서 되게 이렇게 낯익은 것들이나 아니면 내 기억을 더 이렇게 들여다보게 되잖아요. 이 공간은 되게 처음 와본 것 같은데 어떤 공간들이나 내 추억들을 계속 대입해보게 되는 게 있으니까 그렇게 아예 먼 곳에 가서 거기에서 좀 그런 기억을 좀 되짚는 그런 영화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래서 코로나가 빨리 끝나서 최대한 비행기 타고 가서 멀리 갈 수 있는 데서 영화를 찍어보고 싶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말씀 듣다 보니까 문득 그 모터사이클 다이어리에서 칭해바라가 되기 전에 에르네스토가 마추픽추 올라가서 엄마한테 편지를 쓰잖아요. 편지 내용에 예전 잉카 문명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한 번도 보지 못한 세상이 그리울 수 있을까요? 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잉카 문명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잉카 문명을 그리워하게 되는 자기 마음이 되게 신기하다고 쓴 게 있는데 약간 감독님의 영화를 보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공간이 영화에 담겨 있는데 그 공간을 그리워하게 되는 신상들이 좀 마음에 내친다는 생각을 해요. 그런 의미에서 다른 공간에서 찍은 모든 무비도 낯선 도시겠지만 그 영화를 보면서도 뭔가 그리움의 감정을 담아내는 작품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게 됩니다. 네. 연우진 배우랑 같이 부에노스아이레스 같은 데 가가지고 혹시 정주환 배우랑 둘이 해피투게더 같은 걸 찍으시나요? 우지 씨가 해볼 의향이 있다면 정준원 배우가 해볼 의향이 있다면 이거 마지막으로 짧게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감독님의 단편을 어떤 처음 보신 분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단편들 좋은데 이런 기회 말고 또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냐고 여쭤보셨어요. 감독님의 단편들을 좀 더 제가 사실 여기 있는 거 말고도 정말 뭐 많이 찍었어요. 그러니까 뭐 이게 제가 스스로 어떤 동기가 있어서 찍은 것도 있고 어떤 것들이 이제 의뢰가 들어와서 하고 있고 뭐 그래서 다 보기에는 저작권을 다 제가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반 이상은 제가 안 갖고 있어서 좀 그러기는 한데 나중에 좀 그렇게 좀 모아서 뭔가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좋겠어요. 다 띄엄띄엄 있어요. 뭐 이렇게 인비스트랑 배급사에서 배급하고 있는 어떤 영화들도 있고 뭐 그래서 이제 네이버나 이런 데 뭐 하면은 이제 다운로드 받아서 할 수 있는 뭐 제가 아주 10년 전에까지 찍었던 단편들을 몇 개를 모아서 연인들이라는 제목으로 해가지고 제가 개봉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제 그건 아마 다운받아서 볼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고 최근 건 유튜브랑 뭐 이런데 그리고 이제 넷플릭스에 건 밤을 걷다라고 그 페르소나라는 영화에 이제 한 챕터로 있는데 그 영화는 또 이제 아무도 없는 곳이랑 연결되어 있는 영화라서 한번 넷플릭스에 가입돼 있으시다면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왓챠 플레이도 쳐보면 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결론은 여기저기 전부 다 김종관을 검색해보라는 거. 이게 결론입니다. 네. 이 GV 끝나고도 GV 있으시죠? 네, 오늘 거의 GV데이라서 네. 그래서 지겹거나 피곤하진 않으세요? 아 근데 이번에는 제가 아무도 없는 곳은 우리 배우들이랑도 계속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어떤 것들은 설명을 위해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도 있지만 매번 사실 달라지고 저희도 좀 생각을 더 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네, 거의 굉장히 재밌게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도 뭔가를 더 생각을 하면서 다음 창작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게 되고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을 많이 갖고 있어요. 이제 시간이 돼서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오늘 진짜 많이 오셨네요. 이게 지금 뭐 새로 개봉한 신작도 아니고 사실 단편 모음 상영인데도 꽤 많은 분들이 와서 저희를 지켜주셨어요. 아무도 없는 곳 상영이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그래서 그렇게 이제 영업하시는 시간이 그래서 와주신 분들께 감사 인사와 함께 아무도 없는 곳으로 영업을 하실 수 있는 멘트 마지막 인사를 해주시죠. 무진 씨부터. 김종관 감독님 며칠 전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셨다는 건 어쨌든 감독님을 믿고 감독님을 사랑하고 그 작품에 대한 어떤 갈증이 많으신 분들이겠죠. 저도 이제 감독님과 작업을 하면서 느껴지는 순간들이 너무 아름다운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앞으로도 더 알고 싶고 더 만나고 싶고 작품으로서도 더 소통하고 싶고 한데 또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더 관심을 갖다 보시면은 정말 더 기가 막히고 작품에 대한 창작에 대한 고뇌들이 더 깊고 넓게 나아가는 것들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코로나 조금 힘든 시기에도 감독님을 이렇게 또 찾아주시고 또 영화를 사랑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아무도 없는 곳 GV를 통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놀러 오세요. 저는 되게 이 단편 작업도 의미가 큰 창작자예요. 이 안에서 이 단편 작업은 사실 어떤 것들은 제가 이렇게 의뢰받아서 돈을 벌기 위한 목적도 같이 있으면서 하는 것도 있었지만 사실은 순수하게 어떤 제 동기와 뭔가 그런 것들로 계속 끊임없이 새로운 실험을 해볼 수 있고 저 스스로나 창작에 대해서 계속 탐구할 수 있었던 부분들이라서 어쨌든 이 영화들을 이렇게 많이 또 보러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우리 연우진 배우 지금 뭐 너무 많은 홍보 일정 때문에 힘들 텐데 또 이렇게 격려차 이렇게 같이 함께 해줘서 너무 고맙고 다음에는 우리가 단편도 한번 같이 순수한 단편이잖아요. 지금도 다 너무 순수한 것만 시켜가지고 그래서 좀 미안하지만 한번 같이 또 즐겁게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어쨌든 많은 영화를 보는 게 직업이라서 영화를 보면서 느끼는 건 정말 아티스트의 어떤 무연을 가리는 게 의미가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아티스트가 존재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아니면 영화에 담기지 않을 어떤 이야기 그 사람이 들어주지 않으면 아무도 들어주지 않은 누군가의 이야기 그 사람이 카메라에 담지 않으면 아무도 도와주지 않은 어떤 공간, 세상 그런 것들이 영화에 하나하나 쌓여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김종관이라는 한 명의 아티스트만이 담아낼 수 있는 이야기 김종관이라는 사람만이 포착할 수 있고 그 사람만이 들어줄 수 있는 어떤 이야기들이 차곡차곡 영화에 쌓이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 중에 극히 일부를 이제 이 단편 형태로 오늘 보신 거고요. 조금 더 긴 호흡에 김종관 유니버스를 보고 싶으시면 아무도 없는 지금 상영 중인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진짜 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주말에
다른 사람들 전부 꽃을 보러 가는데 꽃 보러 안 가시고 영화와 감독과 배우를 보러 와주신 관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